반갑습니다. 저는 1타 클래스에서 용접교육을 맡고 있는 박정근 교수입니다. 이번 시간은 특수용접 기능사 2016년 2회차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수용접 기능사는 총 60문제가 출제되죠. 거기서 36문제가 득점하시면 합격이에요. 반절에서 조금만 더 맞으면 되죠. 근데 문제를 풀다 보니까요, 막 풀었어요. 근데 모르는 게 막 생겨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러면 그런 경우 생기면요, 다음 문제를 푸세요. 거기서 시간을 너무 허비하지 마시고요, 바로 넘어가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한 문제당 1분씩밖에 안 주어지거든요. 거기서 너무 많이 시간을 허비하다 보면은 다음 문제 풀 때 지장을 받게 돼요. 그러겠죠? 네, 넘어갔어요. 다 풀었는데 다시 돌아와서 그 문제를 풀면 되겠죠? 그런데도 모르겠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자, 보세요. 이 사지선다형이거든요. 네 문제 중에 하나를 선택하면 돼요. 자, 1번, 2번, 3번, 4번. 넷 중에 하나를 선택해요. 이거 사지선다형이라 하잖아요. 그러면 뭘 선택해야 될까요? 뭐 아무거나 찍으면 되나요?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되겠죠. 네, 제가 다 세보니까요, 1번이 무조건 정답이 25%일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총 문제 중에 15문제는 1번이 답일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2번도 25%, 3번도 25%, 4번도 25%의 확률을 가지고 있을 확률이 높습니다. 왜 그럴까요? 만약에 1번에 정답이 50%가 있었다고 해봐요. 근데 내가 잘 몰라서 1번으로 다 찍어버렸어요. 그런데 합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난리가 나겠죠. 그거는 공정한 시험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대부분 1번에 4분의 1, 2번에 4분의 1, 3번에 4분의 1, 4번에 4분의 1의 정답을 가질 확률이 높아요. 그러면 다 문제를 푸신 다음에 내가 몇 번에 몇 개를 썼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1번에 18개라고 정답을 써놨어요. 2번에 12개라고 정답을 써놓고요. 제가 써놓은 거예요. 3번에 예를 들어 2개라고 써놨어요. 4번에 나머지 뭐 한 3개 정도 이렇게 있다고 해보세요. 그러면 지금 마킹 안 한, 풀지 않은 문제 중에 정답이 어디 좀 많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3번에 좀 많지 않을까요? 제가 많이 제대로 풀었다면 그러겠죠? 네, 그러면 3번을 이렇게 선택하는 게 낫지 않겠습니까? 꼭 그렇진 않지만 대부분 이 확률에 의지하면 그냥 막 찍는 것보다는 낫습니다. 그러겠죠? 네. 대신 나머지 문제를 거의 다 확실하게 풀었다고 가정했을 때 가능한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네, 맞습니다. 아는 거는 절대 틀리면 안 돼요. 그러겠죠? 자주 나온 문제는 반드시 알아야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자, 문제로 바로 들어가 볼까요? 1번 볼까요? 다음 중 일반적으로 모재의 용선 근처의 열 영향부에서 발생되는 균열이며 고탄소강이나 저합금강을 용접할 때 용접열에 의한 열 영향부의 경화와 변태 응력 및 용착 금속 속의 확산성 수소에 의해 발생되는 균열은 무엇일까요? 말이 너무 복잡하죠? 이게 뭔 말이에요? 자, 이런 말이에요. 뭐냐면 모재가 이렇게 있어요. 모재가 이렇게 있는데 얘를 용접을 했어요. 이렇게 용접을 했어요. 이걸 뭐라 부르죠? 이거를 비드라 하잖아요. 비드라 하죠? 그런데 용접을 하면 어때요? 여기는 녹잖아요. 이렇게. 이게 녹았겠죠? 녹았을 거 아니에요? 얘를 뭐라 불러요? 용융부라 하죠. 녹았다 그래서 용융부라 해요. 그러면 여기 녹았는데요, 여기 밑에 보면 이만큼은 이 용융이 되면서 이 열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부분이 생겨요. 여기를 뭐라 부르죠? 열 영향부라 불러요. 여기를 열 영향부다 이렇게 부르죠. 그러면 나머지 얘는 뭐예요? 얘는 모재가 되는 거죠. 모재가 뭐예요? 내가 용접하고 싶은 그 철판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문제 읽어보면은요, 모재의 용융선은 어디예요? 녹은 선이에요. 그럼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녹은 용융선이잖아요. 이 안은 녹았고 밖은 녹지 않은 열 영향부잖아요. 그래서 용융선 근처에 발생하는 균열이겠죠? 그럼 뭐가 되겠어요? 여기서 막 이런 게 생겼다는 거잖아요. 이걸 뭐라 불러요? 네, 맞습니다. 비듬이 균열이라고 그래요. 이 비드 밑에 생겼으니까요. 뭐 어렵지 않죠? 이렇게 잘 읽어보면 별로 어렵지 않은데 말을 막 이렇게 써놓으니까 좀 어려워 보일 뿐이에요. 답은 3번 비듬이 균열이 되겠습니다.
2번 용접 결함 중 구조상 결함이 아닌 것은 변형은 뭐예요? 변형. 내가 이 모재하고 이 모재를 용접을 하고 싶어요. 용접을 하고 싶은데 여기서 여기까지가 1이고 여기서 또 여기까지가 1이에요. 용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서 여기까지 정확히 2가 나와야 돼요. 1 더하기 1에서 2가 나와야 되는데 얘가 이렇게 휘어버린다고 가정해봐요. 이렇게 휘어버렸어요. 용접을 했더니 휘어버렸어요. 그럼 여기서 여기까지 거리가 2가 나올까요? 안 나오겠죠. 휘어버렸으니까. 그럼 뭐예요? 이거는 변형이 온 거잖아요. 변형이 온 것은 치수상 결함이에요. 치수가 틀어졌잖아요. 그래서 변형은 치수상 결함이고요. 나머지 모두는 구조상 결함입니다. 치수상 결함은 하나밖에 없어요. 변형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게 시험에 잘 나오죠? 변형은 치수상 결함이다. 외워주세요. 3번 용접봉의 습기가 원인이 되어 발생하는 결함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습기 때문에 생기는 건 뭐예요? 네, 기공이죠. 기공이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비 오는 날 안 하면 되죠. 습기 때문에 생겼으니까요. 비 오는 날은 용접 안 해요. 일본말로 대맞지라고 그러죠. 이런 말 쓰면 안 되겠죠. 일본말로 대맞지. 현장에서 그런 말 많이 쓰잖아요. 오늘 대맞지 났다. 그러면 쉰다는 거예요. 근데 요새는 현장에서 그래도 일본말을 많이 안 쓰는 편인데 예전에 일하시던 분들은 일본말 많이 쓰는데 그런 말 쓰지 마시고요. 그냥 쉬는 거예요. 습기가 많으면 기공이 생기니까 그날은 용접 안 하시면 돼요. 또 어떻게 하면 되죠? 기공 안 생기게 하려면 그 용접할 부위에 물기나 페인트, 이물질 묻어 있으면 어때요? 그걸로 인해서 기공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걸 제거한 다음에 완벽하게 제거한 다음에 용접하시면 기공이 안 생기겠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지금 가만 보니까 어때요? 이 결함에 관한 문제가 많이 나오죠? 보통 많이 나올 때는 3문제까지 나오고요. 못 나와도 2문제는 반드시 나옵니다. 그럼 우리가 36개, 60문제 중에 36개 맞으면 합격인데요. 그 중에 3문제가 나오면은 굉장히 많은 거죠. 약 10%예요. 정답률의 10%예요. 변형, 또 기공, 슬래그 섞임, 용융 불량 이런 모든 결함에 관한 문제는 절대 틀리시면 안 됩니다. 다 외우셔야 되겠죠? 그리고 현장 가셔도 우리끼리 말할 때도 용접사끼리 또 현장에서 다른 관계자하고 얘기할 때 이렇게 말해요. 당연히 왜 생기는지, 어떻게 하면 안 생기는지, 생겼을 때 어떤 조치를 해야 되는지 다 아셔야 됩니다. 4번 용접 제품을 용접한 후 일부분이 언더컷이 발생했을 때 또 나왔네요. 보면은 결함이 또 나왔죠. 언더컷이 발생했을 때 보수 방법. 언더컷이 뭐예요? 용접을 했는데 이렇게 여기를 용접을 했는데요. 이 비드죠? 이렇게 했는데 여기가 파먹은 거예요. 이 파먹은 걸 언더컷이라고 그래요. 언더컷 왜 생겨요? 용접 전류가 너무 세면 생기잖아요. 그렇죠? 또 용접을 천천히 하나 둘 이렇게 용접해야 되는데 한국 사람 급해가지고 하나 둘 막 이렇게 막 빨리빨리 봉을 움직이는 운봉이란다 그랬죠? 운봉을 너무 빨리빨리 해요. 그러면 생겨요. 또 아크 길이가 너무 길어도 생겨요. 이런 경우에 언더컷이 생기죠? 그러면 이걸 보수하는 방법은 어떻게 해요? 다시 용접을 하면 어때요? 막 쌓일 거 아니에요. 가는 용접봉으로 재용접을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가는 걸로 여기만 살짝 이렇게 용접하면 되겠죠? 언더컷이 발생했을 때는 가는 용접봉을 사용해서 재용접하시면 돼요. 네. 5번 아크 용접기의 사용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사용률을 초과하여 사용하지 않는다. 그래야 되겠죠? 무부하 전압이 높은 용접기를 사용한다. 글쎄요. 무부하 전압이 높으면은 잘못하면 사람이 다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전격 방지계를 달아가지고 부착해가지고 무부하 전압을 낮춰야 되겠죠? 네. 3번 전격 방지기가 부착된 용접기를 사용한다. 4번 용접기 케이스는 접지를 확실하게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그 배전판을 열어보시면은요, 이렇게 배전판이 막 이렇게 와 있잖아요. 이렇게 배전판에 보면은 이렇게 있죠. 배전판을 열어보시면 여기서 선을 따서요, 용접기에 이렇게 용접기 결선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 용접기 외함에다가 어스를 해서요, 여기 보면 어스 하는 데가 이렇게 있잖아요. 어스에다 물려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용접기에 큰 전류가 흘렀을 때 사람하고 만약에 통전이 되면 사람이 죽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어스를 반드시 해야 돼요.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근데 큰일 나죠. 이거 원래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은데 당연히 해야 돼요.
이거 하면 귀찮잖아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많은데요. 귀찮아도 당연히 해야죠. 사람 목숨이 걸린 거잖아요. 죽어보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반드시 하셔야 돼요. 이거 보통 누가 해요? 용접기에 관한 것은 모두 용접사가 해야 돼요. 다른 사람 시킬 수 없어요. 조공보고 하라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이건 용접사가 해야 되는 일이에요.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무버 전압이 낮은 거 사용하세요. 6번 일미나이트계 용접봉. 일미나이트계 용접봉은 2, 4, 3, 0 하나가 되겠네요. 또 외우셔야 되죠. 대부분의 피부과크 용접봉을 사용할 때 많이 볼 수 있으며 미세한 용적이 날려서 옮겨가는 용접 이행 방식은, 용접 이행이 뭐죠? 심선이 이렇게 있고요. 피복제가 있으면 이게 모재예요. 모재면 용접을 하면 어떻게 돼요? 심선이 녹은 쇳물방울을 용적이라고 그러죠. 용적이 모재 쪽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이 현상을 이행이라고 그랬죠. 용적이 모재 쪽으로 넘어가는 용적 이행의 세 가지 형식이 있죠. 첫 번째 단락형, 스프레이형, 글로블로형인데요. 단락형은 달랑말랑 한 다음에 단락형이고요. 글로블로형은 이렇게 몽글몽글하게 이런 식으로 용적이 내리는 거고요. 스프레이형은 뭐예요? 비처럼 막 쏟아지는 거예요. 용적이 비처럼 쏟아지는 거죠. 그럼 이 중에서 가장 용적이 미세한 건 무엇일까요? 스프레이형이죠. 스프레이형은 비처럼 날리니까 용적이 미세해요. 굉장히 조그만해지겠죠? 이렇게 미세한 용적이 날려서 옮겨가는 이행 형식을 스프레이형이라고 합니다. 3번이죠. 이렇게도 시험에 나올 수 있고요. 또 용적 이행의 세 가지 형식이 아닌 것,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단락형, 글로블로형, 스프레이형 세 가지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아주 쉬우면서도 절대 이런 건 틀리면 안 돼요. 7번 용접용 2차 측 케이블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주로 사용하는 캡타이어 전선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이렇게 용접기가 이렇게 있어요. 용접기가 있는데요. 여기 배전판이 이렇게 있죠. 배전판이 있어요. 배전판이 있으면은요, 전선을 여기 용접기로 가져오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 전선을 까보면은요, 구리선이 하나 들어있어요. 아주 굵은 구리선이 하나 들어있어요. 이런 건 전선이라고 그래요. 전선이라고 하는데요.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이렇게 극이 있다고 하면은요, 플러스는 모재에다 연결하고요, 마이너스 쪽에는 이렇게 홀더를 연결했다. 이걸 뭐라 부르죠? 직류 전극성이라고 하죠. 이거 말이에요. 이 연결한 이 선은 전선이라 하지 않고요, 이거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 케이블을 말하는 거예요. 이 케이블을 봤더니 캡타이어 전선으로 이 케이블을 캡타이어 전선이라 하는데요. 이 케이블을 보시면은 한번 이렇게 연결하실 때 보면은 까보면 알겠죠. 까면 어떻게 돼요? 아주 머리카락처럼 얇은 구리선이 엄청나게 막 이렇게 있고요. 거길 뭘로 싸고 있어요? 어떤 종이 같은 게 싸고 있어요. 그리고 그 바깥에 뭐가 있나요? 네, 이렇게 고무 재질로 된 절연제가 싸져 고무 피복이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이 캡타이어 전선에 대해서, 캡타이어 전선은 가는 구리선을 여러 개로 꼬아 튼튼한 종이로 싸고 그 위에 고무 피복을 한 것을 캡타이어 전선이라 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나중에 용접하실 때 한번 보세요. 일부러 전기에 통하는데 막 이러지 마시고요. 나중에 다 없을 때, 남들이 여기 연결하실 때, 또 여러분들이 연결하시게 되면 한번 보세요. 8번 아크 용접기 구비 조건은 틀린 거예요. 효율이 좋아야 된다. 당연히 그러겠죠. 아크가 안정돼야 한다. 그래야 되겠죠. 용접 중에 전류 변동이 심하면 어떻게 될까요? 용접이 안 될 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점수를 주려고 아주 쉽게 낸 것 같아요. 구조 및 취급이 간단해야 한다. 4번 맞죠?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자, 9번 아크가 발생될 때 모재에서 심선까지 거리를 아크 길이라고 해요. 아크 길이가 짧을 때 일어나는 현상. 자, 볼까요? 이렇게, 이거 심선이라고 한다고 그랬죠? 심선 위에 옆에 피복제가 이렇게 쌓여져 있고요. 이 모재예요. 모재고요. 용적이 이렇게 날려서 모재 쪽으로 넘어가는 걸 용적 이행이라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용접봉 끝에서부터 모재까지 이 거리를 뭐라 부르냐? 이걸 아크 길이라고 그래요. 자, 아크 길이가, 여기는 아크 길인데요. 짧을 때 이런 현상이에요. 그러면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어떻게 돼요? 아크 길이가 길어지면 전압이 상승합니다.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전압이 내려가겠죠? 전압은 뭐예요? 아크 세기예요. 자, 그러면 문제로 돌아와 볼까요? 발열량이 작다. 그럴까요?
발열량은 어떻게 나나요? 발열량은 H는 V분의 62I. 이게 용접입열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접할 때 들어가는 열. 자, 용접입열은 어때요? 속도, 용접 속도하고 반비례하죠? 전압 전류하고는 어때요? 비례 관계가 있잖아요. 자, 그러면 아크 길이가 짧아지면 어때요? 아크 길이가 짧아지니까 전압이 내려가겠죠? 전압이 내려가면 어때요? 이게 전압이잖아요. 발열량이 용접 입열이 작아지겠죠. 이게 작아졌으니까요. 네, 발열량이 작아지겠죠? 네, 발열량이 작아져요. 스패터는 어떨까요? 얘를 이렇게 용접할 때 점점 아크 길이를 짧게 해요. 점점 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이 스패터가 튈 수가 없잖아요. 옆으로 틀 수가 없잖아요. 공간이 없으니까. 이 안에 공간이 없으니까요. 스패터가 적어지겠죠. 기공 및 균열이 많아진다. 지금 여기서 이렇게 가스가 막 나오면서 용착 금속을 보호하고 있는데 얘를 점점 더 짧게 밀어 넣었다는 거죠. 아크 길이를 짧게. 그러면 여기 산소나 질소가 들어오기 쉽지 않잖아요. 기공이나 균열이 생기지 않습니다. 아크가 불안정해질까요? 아니에요. 아크가 더 안정되죠. 그리고 용접할 때 될 수 있으면 아크 길이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아크 길이를 가장 짧게 하는 게 가장 좋아요. 제가 용접할 때는 될 수 있으면은 전류 값을 좀 세게 하고요. 전류 값을 좀 세게 잡고요. 아크 길이를 완전히 없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재 완전히 붙인 상태에서 용접하면은 거의 결함이 잘 안 생깁니다. 특히 RT 찍고 그럴 때는 이렇게 거의 끄신다는 게 사투리인가요? 이렇게 용접봉을 모재에 대고 이렇게 거의 닿은 상태에서 이렇게 질질 끌고 가는 듯한 느낌으로 용접을 하시면은 좋습니다. 아크 길이를 짧게 하라는 얘기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번 피부아크 용접에서 아크 특성 중 전극성에 비교한 말이 일단 어렵네요. 여기까지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역극성의 특징으로 틀린 거, 이게 말이 너무 어렵네요. 그죠? 역극성의 특징으로 틀린 거 고르라는 거예요. 문제는 막 복잡한데, 역극성의 특징으로 틀린 거. 역극성은 뭐예요? 역극성. 자, 모재가 이렇게 있고요. 모재가 있고, 홀더가 있으면은요. 이렇게 홀더가 있죠? 자, 역극성은 모재가 마이너스입니다. 홀더는 플러스예요. 그냥 플러스 쪽에 70에서 80% 열이 가죠? 네. 마이너스 쪽으로는 20에서 30% 열밖에 안 가요. 그러면 용접봉은 잘 녹을까요? 열이 많이 가니까 잘 녹겠죠. 모재는 어때요? 모재는 안 녹겠죠. 안 녹으면 용입이 어떻게 될까요? 용입은 되게 얇겠죠. 또 열이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옆으로 막 퍼질 거 아니에요. 비드폭은 넓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죠. 자, 역극성의 특징, 용입이 얕다. 맞죠? 비드폭 좁다. 아니에요. 용입이 얕기 때문에 열이 안으로 못 들어가니까 옆으로 퍼지니까 비드폭은 넓어지는 거죠. 답 틀렸네요. 용접봉의 용융이 빠르다. 맞죠? 용접봉 쪽으로 플러스가 되니까요. 70에서 80% 열이 용접봉 쪽으로 가니까 잘 녹겠죠. 박판이 뭐예요? 박판? 얇은 판이요. 얇은 판, 주철 등의 비철금속 용접에 쓰인다. 맞죠? 얇은 판을 좋아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11번 피부과크 용접 중 용접봉의 용융 속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거예요. 옳은 거 고르라고 했네요. 아크 전압 곱하기 용접봉 쪽 전압 강화로 결정된다. 맞나요? 맞는 것 같은데요. 생각하시는 분 많죠? 여기가 틀렸네요. 여기 숨은 그림 찾기네요. 아크 전압이 아니고 아크 전류죠. 전류 곱하기 용접봉 쪽 전압 강화로 결정된다. 이게 답이 이게 1번이 틀린 거예요. 여기가 틀린 거예요. 단위 시간당 소비되는 전류값으로 결정된다. 모르겠네요. 동일 종류 용접봉인 경우 전압에만 비례하여 결정된다. 아니죠. 전류는 뭐예요? 전압은 뭐예요? 전압은 아크 세게 관련된 거예요. 전류는 뭐예요? 전류라는 것은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용접봉이나 모재가 녹는 건 뭐와 관련이 있어요? 전류값하고 관련이 있죠. 용접봉 지름이 달라도 동일 종류 용접봉인 경우 용접봉 지름에는 관계가 없다. 맞을까요? 예, 지름에는 관계가 없어요. 관계 있는 게 뭐예요? 전류하고 관련이 있어요. 전류라는 게 뭐예요? 용접봉 또는 모재를 녹이는 힘 또는 능력이에요. 용접봉의 용융 속도는 전류와 관련이 있어요. 답은 4번이 되겠네요. 관련 없어요. 전류만 관련이 있어요. 12번 피복아크 용접봉에서 피복제 역할로 틀린 거 골라요. 틀린 거예요. 용착 금속의 급냉을 방지한다. 맞죠?
모재 표면의 산화물을 제거한다. 맞죠? 용착금속의 탈산, 정련 작용을 방지하는 게 아니죠. 탈산은 뭐예요? 산소를 없애는 거. 정련은 깨끗하게 하는 거죠. 네, 이거 방지하는 게 아니라 탈산, 정련 작용을 하죠. 중성 또는 환원성 분위기로 용착금속을 보호한다. 맞습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13번부터는 특수용접 문제네요. 플라즈마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1번 비드폭이 좁고 용접 속도가 빠르다. 그렇죠. 전류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용입도 굉장히 깊습니다. 그 용입이 깊기 때문에, 용입이 깊다는 건 뭐예요? 용입이 깊다는 건 밑으로 이렇게 많이 녹는다는 거잖아요. 열이 밑으로 막 내려가는 거죠. 옆으로 퍼질 틈이 없어요. 그래서 비드폭이 좁은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를 비드폭이라 하잖아요. 2번 1층으로 용접할 수 있으므로 능률적이다. 1층은 뭐예요? 한 번에 용접을 끝내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 용이 깊으니까 한 번에 용접해버릴 수 있잖아요. 용접부의 기계적 성질이 좋으면 용접 변형이 작다. 한 번에 한다는 것은 똑같은 걸 용접해도요. 부이온 맞대기 용접에서도 이렇게 한 번 용접하고 또 용접하고 또 용접하고 또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면 용접 입열이 계속 들어가서 많이 휘어버려요. 근데 이걸 한 번에 끝내면 어떡할까요? 속도 빠르게 해서 한 번에 끄면 덜 휩니다. 왜 그래요? 용접 입열이 덜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래서 기계적 성질도 좋고 용접 병현도 적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4번 핀치 효과 플라즈마 아크 용접 맞죠? 핀치 효과는 뭐예요? 핀치 효과라는 거는 토치 끝에서 나올 때 이렇게 아크가 이렇게 콜라병 이렇게 휘듯이요. 콜라병에 허리가 휘어 있잖아요. 이렇게 오목하게 되어 있잖아요. 이렇게 되는 현상을 핀치 효과라고 하는데요. 핀치 효과에 의해서 전류 밀도가 작고, 여기가 틀렸네요. 전류 밀도가 굉장히 높고요. 용입도 굉장히 깊습니다. 특징이 요게 4번이 틀렸네요. 그죠? 14번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에서 와이어 돌출 길이는 보통 와이어 지름을 기준으로 정하는데요. 적당한 와이어 돌출 길이는 와이어 지름의 8배 정도가 적당합니다. 이런 거 외워두시면 좋겠죠? 네. 15번 다음 중 불활성 가스인 것은, 불활성 가스는 뭐뭐 있어요? 알곤 있죠? 알곤, 그다음에 헬륨, 네온, 이런 것들이 불활성 가스입니다. 불활성 가스는 뭐예요? 산소하고 상온에서는 발응하지 않아요. 불활성 가스인 것은 여기서 보면 헬륨 있네요. 헬륨이라고 나올 수도 있고 이렇게 H라고 나올 수도 있어요. 둘 다 아셔야 되겠죠? 산소는 뭐예요? 산소는 지연성 가스 또는 조연성 가스라고 그러죠. 자신이 타는 게 아니라 남이 타는 걸 도와주는 거죠. 조력자, 지원하다 할 때 그런 지자예요. 지연성 가스, 조연성 가스라고 하고요. 나머지는 뭐 관계없네요. 16번 저항 용접의 특징으로 틀린 것은, 저항 용접이 뭐예요? 이런 것들이, 전기 저항 용접은 이렇게 두 개의 팔을 모재를 마주쳐 놓고요. 전기 저항 용접을 일단 얘기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그걸 이렇게 통전을 시켜주면 이 마주 보고 있는 이 부분에서 열이 발생하잖아요. 이렇게 마주 보고 있는 면에서 열이 발생하면 그거를 확 눌러서 가압한다 그랬죠? 이렇게 하는 걸 전기 저항 용접이잖아요. 이런 거 저항 용접 말하는 거예요. 산화미 변질 부분이 적다. 여기만 열이 발생하고 여기만 밀어버리니까 이런 데는 산화가 안 되잖아요. 요 부분, 그런데 또 이게 마주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데는 산화가 안 되죠. 네, 산화미 변질 부분이 적습니다. 용접봉, 용재 등이 불필요하다. 필요 없죠. 용접봉 필요 없잖아요. 두 개 통전만 시킨 다음 밀어버리면 되니까요. 작업 속도가 빠르고 대양 생산에 적합하다. 맞죠. 막 이렇게 쭉 놓고 통전시킨 다음 밀어버리면 끝이잖아요. 4번 열 손실이 많고 용접부의 집중력을 가할 수 없다. 아니죠. 지금 용접하고 싶은 부분은 이 부분인데 이 부분에만 열을 주는 거잖아요. 다른 부분은 열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열 손실도 적고 용접부에 집중적으로 열을 가할 수가 있습니다. 답은 4번이네요. 틀린 거예요. 17번 다음 중 티그 용접 시 주로 사용되는 가스는 알곤이에요. 우리가 티그 용접을 뭘로 불러요? 알곤 용접이라고도 하죠. 네, 맞습니다. 알곤이에요. 이건 정말 상식이면서 그냥 한 문제 맞으라고 준 거죠. 네. 18번 다음 중 유도 방사에 의한 광의 증폭을 이용하여 용융하는 용접법은 레이저 용접이죠. 레이저 용접. 스터디 용접은 핀, 환봉, 볼트 등을 모재에 용접하는 거, 이런 거요. 이렇게 용접하는 거, 핀,
한봉, 볼트 이런 거 용접할 때 쓰는 게 스터드 용접이죠. 네. 심용접의 종류. 심용접은 뭐예요? 이렇게 두 개의 판을 겹치게 용접하는데요. 이렇게 두 개를 용접하는데요. 이렇게 롤러를 달아서요. 롤러가 이렇게 막 돌아가면서 여기가 점용접이 선이 되게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이렇게 쭉 용접하는 이런 걸 심용접이라 한다 그랬죠. 심용접 표시는 어떻게 해요? 이렇게 동그라미에 줄줄 그으면 이게 심용접 표시죠. 자, 또 심용접의 종류는 뭐뭐 있어요? 메시심, 포일심, 버트심. 버트심이 다른 말로 하면 맞대기심이에요. 버트심하고 맞대기심은 같은 말이에요. 현장에서도 너 뭐해? 이렇게 물어보면 저 오늘 버트인데요. 버트라는 말이 맞대기 용접하는데요. 그 뜻이에요. 맞대기 심용접 세 가지입니다. 심용접의 통전 방법도 시험에 잘 나오죠. 맥동 통전, 단속 통전, 연속 통전. 심용접은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오잖아요. 이거 다 외우셔야 돼요.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20번 다음 중 일렉트로가스 아크 용접의 특징으로 옳은 거예요. 용접 속도는 자동으로 조절된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실 때 항상 이 가장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가장. 이건 조금 잘 모르겠어요. 판 두께가 얇을수록 경제적이다. 아니에요. 일렉트로가스 용접, 가스 아크 용접은 어떤 거냐면요. 이렇게 실제로 이만큼 두꺼운 판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이 판을 두 개를 이렇게 용접하고 싶어요. 이 판을 용접하려면 티그 용접이나 CO2 용접을 하면 하루 종일 해야 된다고 했잖아요. 양쪽에다가 이렇게 동판을 달아요. 순행 동판을 다른 다음에 여기 냉각수가 이렇게 흘러가게 하고요. 반대쪽에도 동판을 다른 다음에요. 요 안에 와이어를 집어넣고요. 여기서 아크 용접을 하는데 가스 아크 용접은 일렉트로 가스 아크 용접은 여기다 CO2 가스를 뿜어주는 거죠. CO2 가스를 뿜어주면서 용접하는 거. 이런 거를 일렉트로 가스 용접이라고 하잖아요. 판 두께가 두꺼울수록 경제적입니다. 한 번에 상진 위로 용접하면서 단층 한 번에 끝내는 거. 단층 상층 용접이에요. 그래서 판 두께가 두꺼울수록 경제적이죠. 용접 장치가 복잡하면 취급이 어렵고 고도의 숙련을 필요로 한다. 복잡할까요, 이게? 글쎄요. 잘 모르겠네요. 스패터 및 가스의 발생이 적고 용접 작업 시 바람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일단 동판으로 이걸 막아놨기 때문에 바람이 불어도 안에는 괜찮겠죠? 또 스패터 및 가스 발생이 적을까요? 이 안에 스패터가 튀는지 보이긴 할까요? 네, 보이지도 않아요. 앞에 스패터가 튀지 않죠? 답은 옳은 거니까 4번이 되겠네요. 네, 나머지는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빈가민가 하고 그럴까? 이렇게 아니죠. 아니에요. 답은 4번이. 항상 가장이란 말이 빠진 거예요. 항상 가장을 생각하시고요. 이 중에서 가장 맞는 걸 고르셔야 돼요.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법에서 두 전극 사이의 복사열에 의한 용접은 무엇이라 할까요? 횡직렬식이죠? 그러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자,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게 뭘까요? 전 이거 많이 했는데 이런 거 뭐라고 그래요? 이거 압력용기라고 하잖아요. 압력용기 만들 때 이렇게 판을 만들고요. 얘를 철판을 이렇게 말아가지고 동그랗게 만들죠. 이거 다 압력용기 같은 거 RT 찍잖아요. 다 RT로 하거든요. 그러면 첫 패스는 티그사가 하고요. 두 번째, 세 번째까지 티그사가 하고 나머지는 SAW 서브머지드 아크 용접으로 하거든요. 자, 그럼 요 부분을 용접한다고 가정해봐요. 요 부분을 용접할 때는 여기 이렇게 계단을 이렇게 만들어요. 실제로 현장 가시면 이런 거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거 엄청나게 많이 했거든요. 저는 주로 여기에서 뭘 했냐면은 이 처음에 백 내고 여기 백이 이면 비드죠. 이 두 개 용접 V홈 맞대기 용접할 때요. 이면 비드 하고 그다음에 1차, 2차, 3차 정도 니꾸라고 그러죠. 현장에서 니꾸라고 하는데 체온비드예요. 정확한 명칭은. 체온비드 하는 것까지는 티그사가 하고요. 티그사가 빠지고 나면 그 다음에 SAW가 오죠. 그럼 여기에 이렇게 터닝 로라라고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장치를 만들어요. 그럼 얘가 어떻게 될까? 빙글빙글 돌 거 아니에요? 자, 그러면 이렇게 용접을 이면 비드하고 체온 비드를 해놓으면요. 여기다 장치를 이렇게 설치해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호퍼를 놓고요. SAW를 용접하는 거죠. 이렇게 용접을 막 하는 거예요. SAW로 용접을 해요. 내가 빙글빙글 돌아가면서 용접을 해야 돼요. 이게 압력용기 같은 게 굉장히 두껍기 때문에 사람이 손으로 하면은 한 달도 더 걸려요. SAW로 하면은 반나절이면 합니다. 현장에서 이런 거 많이 쓰이는데요. 이렇게 압력용기 같은 거, 파이프 같은 거 용접할 때 쓰는 건데요. 얘를 하나만 하는 것보다 이렇게 하나 용접하고요.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간다고 치면 호퍼를 하나 더 달고요. 전극을 하나 더 달아서 용접한 것을 한 번 더 용접하는 거. 이렇게 하는 거를 텐덤식 전극이라고 그래요. SAW에서 이거를 텐덤식 전극, 독립된 전극이 순차적으로 같이 용접하는 거를 텐덤식 전극이라고 합니다. 이거 현장에서 굉장히 많이 쓰여요. 압력용기 같은 거 할 때, 특히 동그란 거 할 때 많이 쓰입니다. 현장에 가시면 이런 거 유심히 한번 보세요. 네, 저는 주로 이제 여기 티그 용접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거 용접 다 끝나고 나서 RT 찍고 만약에 수정할 게 생기면 티그사가 가서 다 수정해줘요. 다 파고 새로 하고 막 이런 거는 티그사가 다 하거든요. 그러면 이거 팔 줄도 알아야겠죠? 근데 파야 돼요. 뭘로 파요? 그라인더로 파나요? 아니죠. 아크에어 가우징으로 파죠. 그럼 가우징도 쓸 줄 알아야겠네요. 네, 맞습니다. 가우징이 뭔지부터 알아야겠죠? 네, 다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아실 거 아니에요? 자, 이렇게 하는 거를 텐덤식이라고 그래요. 자, 그러면 횡직렬식이라는 거는 전극이 밑으로 나와 있으면요. 약 45도 사이의 간격을 이렇게 각도를 두고요. 서로의 복사열에 의해서 용접하는 거. 이런 걸 뭐라 불러요? 네. 횡직렬식이라고 합니다. 횡병렬식은요. 두 개가 나란히 용접하는 거예요. 이렇게 나란히 용접하는 건 횡병렬식이라고 그래요. 자, 복사열에 의해서 용접하는 횡직렬식이고요. 이거는 육성 용접을 할 때 이럴 때 좋다고 그랬죠? 네. 답 2번입니다. 22번 아크 용접에 속하지 않는 것은 프로젝션 용접은 전기저항 용접이잖아요. 그렇죠? 2번이게 되겠네요. 가스 용접 및 절단 문제입니다. 23번 가스 용접 시 안전사항으로 적당하지 않은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는 거네요. 호스는 길게 하지 않고 용접이 끝났을 때는 용기 밸브를 잠궈야 한다. 그렇죠. 작업자 눈을 보호하기 위해서 적당한 차광 유리를 사용한다. 가스 용접하실 때 이거 안 차고 면 안 쓰고 하시는 분도 있는데 위험합니다. 적당한 차광 유리 사용하세요. 산소병은 60도 이상 온도에서 보관하면 어떻게 될까요? 안 되죠. 40도 이하 서늘한 직사광선이 없는 서늘한 응달진 곳에서 하는 게 좋죠. 직사광선을 피해서 보관하셔야 돼요. 그리고 산소만 따로 이렇게 보관하시는 룸을 만드시는 게 좋아요. 따로 보관하셔야 돼요. 호스 답은 그러니까 이거네요. 여기가 틀린 거네요. 호스 접속부는 호스 밴드로 조이고 비눗물 등으로 누설 여부를 항상 검사하셔야 됩니다. 답은 3번이 되겠네요. 은납댐이나 알루미늄 납댐 등에 사용되는 용제는 무엇일까요? 자, 일단 450도를 기준으로 해서요. 450도 이하에서 녹는 거는 연납댐이라고 하고요. 450도 이상에서 녹는 거는 경납댐이라고 그랬죠. 예, 가스 용접을 할 때요. 필러 메탈, 용가제라고 그러죠. 철사같이 생긴 거를 뭔가 이렇게 가루같이 생긴 거 아니면 액체같이 생긴 거에다 이렇게 담궜다가 용접을 하거든요. 이거를 플럭스라고 그래요. 용제라고 하는데요. 플럭스라고 하는데요. 연납과 경납에 쓰는 용제가 다르죠. 연납에 쓰는 용제는 뭐뭐 있어요? 염산, 또 염화 땡땡땡에는 염화물들이 있습니다. 경납에는 뭐뭐 있어요? 붕사, 붕산, 알칼리 이런 것들이 있죠. 자, 그러면 연납은 뭐예요? 구리하고 납하고요. PB가 납이죠. 자, 그 다음에 주석, SN이 주석이죠. 주석과 납, 주석 납만 연납이고요. 나머지는 다 경납입니다. 그러면 지금 알루미늄 납, 은납 얘는 다 뭐예요? 네, 경납이죠. 그럼 경납에 쓰는 용제는 뭐예요? 붕산, 알칼리니까 답은 붕산이 되겠네요. 네, 이 시험에 잘 나오죠? 네, 다 외워두세요. 25번 다음 중 연소의 3요소에 해당하지 않는 건 연소의 3요소 시험에 잘 나옵니다.
가연물 산소 공급원 점화원. 외워두세요. 26번 가스 절단 작업에서 절단 속도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항상 이 가장이에요. 가장. 모재 온도 관련 있나요? 예, 예열을 해야 돼요. 모재 예열을 해서 예열이 잘 되어야 되죠. 그리고 모재 온도 관련 있어요. 산소의 압력, 산소의 순도 모두 절단 속도에 영향을 줍니다. 산소와 관련 있어요. 하지만 아세틸렌 순도는 그렇게까지 영향이 없어요. 답은 4번이겠네요.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27번 산소 아세틸렌 가스 용접기로 두께가 3.2mm인 연광판을 V형 맞대 이음을 하려면 이에 적합한 연광용 가스 용접봉의 지름을 계산식에 의해서 구하세요. 계산식 어떻게 되죠? T 용접봉 지름 D는 2분의 T 더하기 1입니다. T가 뭐예요? 모재 두께죠. 그럼 모재 두께 얼마예요? 3.2라고 돼 있네요. 3.2 더하기 1은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 1은 2, 6, 12 맞죠? 2, 6, 12 더하기 1 하니까 2.6이 되겠네요. 그렇죠?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어렵지 않잖아요? 이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오죠? 네, 이거 이식 하나만 외워두면 되잖아요? 네. 산소 프로판가스 절단에서 프로판가스 1에 대해서 산소는 얼마 필요해요? 네, 4.5 필요하죠? 또 프로판가스 특이한 점 뭐 있죠? 공기보다 무겁잖아요. 산소하고 발생했을 때 열량이 가장 높죠? 이런 거는 같이 세트로 외워두셔야 되죠? 이런 문제 반드시 한 문제 정도 나와요. 이런 건 절대 틀리면 안 되죠? 그러면 아세틸렌 가스는 산소 1에도 얼마 필요하죠? 거의 1대 1이잖아요. 예, 산소 프로판 가스는 1대 4.5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29번 산소 용기를 취급할 때 주의사항으로 가장 적합한 것은 이 안전에 관한 문제는 시험에 굉장히 잘 나옵니다. 왜 그래요? 사람 목숨하고 관련돼 있으니까요. 그럼 이거 당연히 아셔야 돼요. 현장에 가서도 이거 어기시면 안 됩니다. 또 여러분 현장을 가셨는데 산소 용기를 이렇게 취급을 안 하고 이상하게 취급해요. 예를 들어 산소 용기를 눕혀놨다든지 아세틸렌 용기를 눕혀놨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캡을 씌우지 않았다든지 또 산소 용기 옆에 가서 담배를 반장님이 피우고 있다든지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현장은 빨리 도망가셔야 됩니다. 거기 누가 하나 어떻게 돼야 끝나요. 안전에 민감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 현장은 누가 하나 다쳐야 끝나요. 빨리 도망가세요. 그런 현장 있지도 않지만 만약에 그런 현장에서 만약 여러분이 근무를 하신다면 빨리 도망가시는 게 최고입니다. 자, 산소 밸브 개편은 가능한 빨리 해야 될까요? 이렇게 해야 될까요? 그럼 어떻게 돼요? 부서지면 안 되잖아요. 부서지면 산소 어때요? 산소병 이거 몇 기압으로 충전해요? 150기압으로 충전하잖아요. 이거 뚜껑 날아가면 어떻게 돼요? 미사일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작업하시는 그 작업장에서 이게 뚜껑이 날아가서 이게 미사일이 돼 150기압이 뿜어져 나오면은요, 그 현장 안에 있는 사람이 상상하기 끔찍한 일이 벌어집니다. 어떻게 해야 돼요? 살살 하세요. 막 안 열린다고 막 렌치로 열고 막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여기 전화번호 써있으니까 전화해서 빨리 바꿔달라 하세요. 그럼 바꿔줘요. 두 번째, 운반할 때 캡을 씌워서 이동해야 돼요. 반드시 캡 씌워야 돼요. 가연성 가스와 함께 저장하면 어떻게 돼요? 폭발하잖아요. 이거 안 되죠. 어떤 데는 가보면 산소병을 LPG나 아세틸렌이랑 같이 노는 데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시면 돼요, 여러분? 빨리 그 현장을 도망가세요. 누구 하나 어떻게 되면 그 짓을 멈춥니다. 반장님한테 이거 이렇게 따로 분리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하면 반장님이 뭐라고 했어요? 이미 그렇게 할 만한 사람이면 이미 안 했죠. 이미 넣어놨다는 건 뭐예요? 바꿀 생각이 없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산소용기 누설 시험은 오일을 사용하면 안 되지. 비눗물 하라고 했잖아요. 그리고 오일을 다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적합할 때 케이블 시에 이동해야 되네요? 맞는 거네요. 케이블 시에서 이동해야 돼요. 맞아요. 아세틸렌 가스의 성질로 틀린 거는 비중이 1.906으로 공기보다 무거운가요? 아니죠. 0.906이에요. 이거 0.906으로 공기보다 가볍습니다. 나머지 읽어볼까요? 순수한 것은 무색 무치고요. 3번 구리, 은, 수은과 접촉하면 폭발해버려요. 매우 불안전한 기체물 공기도 폭발 위험성이 굉장히 큽니다. 조심해야 되겠죠? 31번 프로판가스의 성질에 대한 설명을 틀린 거예요. 틀린 거 고르라고 했네요. 기화가 어렵고 발열량이 낮다. 기화가 뭐예요? 기체가 변하는 거잖아요.
만약에 기화가 어려워서 쓸 수 없다면 프로pan가스를 쓰겠습니까? 아니죠. 답 1번이네. 틀린 거니까요. 1번이네요. 액화가 쉽고 용기에 넣어 수송이 편리하고요. 온도 변화에 따른 팽창률이 크고 물에 잘 녹지 않고요. 상온에서는 기체 상태이고 무색 투명하고 약간의 냄새가 납니다. 32번 가스유 용접에서 용제를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4번이네요. 용접 중에 생기는 금속의 산화물 또는 비금속 개재물을 용해하여 용착 금속의 성질을 양호하기 위해서 용제를 써요. 용제, 자, 450도를 기준으로요. 450도 이하는 연납이고요. 450도 이상은 경납이라고 그랬죠? 경납, 연납이고요. 연납 때문에 쓰는 용제는 염산, 또 염화물들 있죠? 염화 땡땡땡 이런 것들이 있고요. 경납에 쓰이는 것들은 붕사, 붕산, 알칼리 등이 있죠. 이거 다 같이 외워두셔야 되죠? 네, 용제를 사용한 큰 이유는 4번이에요. 나머지는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고요. 4번이에요. 외워두세요. 33번 가스 용접봉 선택 조건으로 틀린 것은 모재와 같은 재질이어야 되겠죠. 모재하고 재질이 다르면 어떻게 안 되겠죠. 용융 온도가 모재보다 낮으면 어떻게 될까요? 용융 온도가 모재가 낮으면은 모재가 녹지 않은데 얘만 계속 녹아요. 와이어만. 용가제만 계속 녹으면 용접이 안 되잖아요. 그죠? 네, 답은 2번이네요.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아야 되고요. 기계 성질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아야 됩니다. 34번 다음 중 지그나 고정구 설계 시 유의사항으로 틀린 거네요. 틀린 거. 구조가 간단하고 효과적인 결과를 가져와야 된다. 맞네요. 부품의 고정과 이완은 신속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빨리빨리 하고 집에 갈 거 아니에요. 모든 부품의 조립은 어렵고 부품의 조립 어려우면 되나요? 눈으로 볼 수 없어요. 아니죠. 이거는 그냥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다음 중 인장시험에서 알 수 없는 것. 인장시험이 뭐예요? 인장시험이라는 것은 두 개의 모재가 이렇게 있는데요. 용접을 했어요. 이면비도 하고 체온비도 하고 마지막 표면비도 했어요. 그러면 여기에 인장 강도, 인장이라는 건 잡아 당기는 거죠. 잡아 당겼을 때 여기에 잡아 당겨서 얼마나 버티나 이런 걸 알아보는 시험이 인장 시험이라고 했죠. 그럼 얘를 어떻게 해요? 이런 식으로 오린다고 그랬죠. 이렇게 오려서 이 부분만 이렇게 오려내요. 오려낸 다음에 양쪽에 필요한 힘으로 당겨보는 거죠. 쭉 당겨보는 거예요. 항복점 알 수 있고요. 연신율 알 수 있고 단면 수축률도 알 수 있죠. 비틀림 강도라는 건 이렇게 비트는 거예요. 비틀렸을 때 얼마나 버티나요. 비트는 게 아니에요. 잡아 당기는 거예요. 인장이라는 건 잡아 당기는 거예요. 답은 3번이 되겠네요. 비틀림 강도 알 수 없어요. 항복점, 연신율, 단면 수축률은 제가 이론 시간에 설명을 했으니까 이게 잘 이해가 안 가시는 분은 다시 들어가서 이론 강의로 가셔가지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6번 용접 순서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중심선에 대하여 대칭으로 용접한다. 얘를 만약에 이런 판하고 이런 판이 있어요. 얘를 용접하고 싶어요. 그러면 용접을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여기 이만큼 용접하고요.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용접하고 이렇게 대칭으로 하라는 거예요. 쭉 하면 안 돼요. 그러면은 나중에 용접하다가 이 부분이 터져버려요. 실제로 터지면 어떻게 돼요? 네. 현장에서는 신발이라고 그러는데요. 체인 블록, 레버 블록이라는 게 있어요. 현장에서는 뭐 신발이라고도 많이 하는데 신발이로 이렇게 러그를 달아가지고요. 신발이 걸어서 막 이렇게 당기고 막 잡아 망치로 두드러 패고 난리가 나요. 그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중심선에 대해서 대칭을 용접해야 돼요. 근데 이렇게 이제 말 안 해도 중심에서 이렇게 대칭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용접해야 되는데 왜 처음부터 이렇게 쭉 용접했을까요? 첫 번째 귀찮아서 그런 거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냥 해도 되겠지 이런 아니라는 생각을 한 거죠. 네, 그렇게 하시면 여러 사람 힘들고요. 여러분들도 일자를 잃게 됩니다. 항상 이렇게 하셔야 돼요. 수축이 적은 이음을 먼저 하고 수축이 적은 이음을 먼저 하고 수축이 큰 이음을 나중에 하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가장 예를 들어 쉬운 게 이거잖아요. 수축이 많이 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용접 입렬이 커야죠. 용접 입렬이 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 패스가 들어가야 되죠. 이렇게 맞대기 용접은 여러 번 하기 때문에 맞대기 용접은 많이 쉬워요. 수축도 많이 일어나고요. 그러면 여기 필렛 용접은 수축 한 번만 하기 때문에요.
많이 휘거나 그러지 않거든요. 그러면 필렛 용접을 먼저 해야 돼요? 아니면은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해야 될까요? 이 말이에요. 자, 필렛 용접을 먼저 해놓고 맞대기 용접을 하면 얘가 휘니까 얘가 찢어져 버려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수축이 많은, 변형이 많은 맞대기 용접을 먼저 하고 수축이 적은 필렛 용접을 나중에 하면 되겠죠? 그럼 얘를 용접하면 얘는 안 끊어질 거 아니에요. 그죠? 얘가 수축이 별로 없으니까 이 말이에요. 수축이 적은 이음을 먼저 하면 안 되고요. 수축이 많은 이음을 먼저 하고 수축이 적은 이음을 나중에 용접해야 돼요. 이 시험에 잘 나오죠? 현장에서 실제로 이렇게 해야 돼요. 용접하다 보면 맞대기 용접하면 여기가 이미 찢어져 있는 거 막 보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또 아까 말했죠. 여기다 신발이 자꾸 신발이 쓰면 안 돼요. 체인 블록, 레버 블록 이런 거 해가지고 여기다가 러그라고 이렇게 러그 만들어서 막 잡아 당기고 막 망치로 또 두드려 패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네, 좋은 말 나올까요? 네, 좋은 말 안 나오죠. 용접선의 직각 단면 중심축에 대하여 용접의 수축력 합이 0이 되도록 해야 되고요. 동일 편면 내에 이음이 있을 때는 수축이 가능한 자유단으로 용접해라는 게 뭔 말이냐면요.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 이런 판을 용접하고 싶어요. 그러면은 이렇게 안으로 용접해 가면 될까요?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기 자유단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구속되지 않은 자유단 쪽으로 용접을 해 나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실제로 이렇게 하셔야 돼요. 뭐 가운데 쭉 가시는 분 있어요. 그러면은 나중에 여기 다 터져 버려요. 그러겠죠? 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틀린 거니까요. 37번 맞대기 용접의 이음에서 판 두께가 5mm고요. 용접선 길이가 200mm, 인장력이 10N/mm 제곱일 때 모재가 받는 하중은 얼마일까요? 자, 인장응력 시그마는 단면적 A분의 P라고 그랬죠? 단면적 A분의 P예요. 지금 우리가 알고 싶은 게 뭐예요? 요거잖아요. P잖아요. 그러니까 P는 어떻게 돼요? 시그마 곱하기 단면적이 되겠죠? 자, 시그마는 얼마예요? 인장응력은 10N/mm 제곱이고요. 단면적 어떻게 될까요? 단면적은 두께 곱하기 길이죠? 5 곱하기 200 하면은 얼마가 되겠나요? 10,000 되겠네요. 10,000. 38번 똑같은 비슷한 문제가 또 나왔네요. 인장 시험편의 단면적이 50mm 제곱이고요. 하중이 500kg일 때 인장 강도는 얼마인가? 인장 강도는요. 단면적 A분의 힘 P입니다. 그러면 하중이 얼마예요? 500kg 포스라고 그러는데요. 킬로그램 F예요. 자, 그다음에 단면적 얼마예요? 550mm 제곱이 되겠네요. 하면 얼마가 돼요? 이것은 10kg F/mm 제곱이 되겠네요. 답 1번이 되겠네요. 별로 어렵지 않죠? 네. 용접 기능장까지는 이 정도 쉬운 문제로 나왔고요. 용접 기사에서는 좀 더 어렵게 나옵니다. 용접 기사에서는 어렵게 나오는데 기능사, 기능작, 산업기사는 딱 이 수준 더 이상 어렵지 않아요. 이 식 하나만 알고 있으면 풀 수 있는 정도로밖에 안 나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이거 말이 좀 어려워서 그러지 실제 어렵지 않아요. 40번. 다음 금속 중 냉각 속도가 가장 빠른 것은 무엇일까요? 냉각 속도가 빠른 금속은 면시 밑방격자들이잖아요. 그죠? 면시 밑방격자 금속들이 냉각 속도 빠르죠? 뭐뭐 있어요? 구리, 그러죠? 구리, 또 알루미늄, 은, 금 이런 것들이 면시 밑방격자들이고요. 면시 밑방격자인 이런 것들이 가장 냉각 속도가 빠르죠? 답이 뭘까요? 그 중에서도 구리죠? 네, 그 중에서도 구리예요. 구리가 가장 빨라요. 금속의 공통적 특성으로 틀린 거는 열과 전기의 양도의 차이다. 맞습니다. 금속 고유의 강택을 갖는다. 맞죠? 금은 노란색이고요. 은 같은 거는 흰색이잖아요. 알루미늄도 흰색이고 뭐 있죠. 이온화되지 않는다. 이온화되지 않으면 용접할 수 없잖아요. 이온화되기 때문에 용접이 가능한 거죠. 답은 이거네요. 소선 변형이 있어 가공하기가 쉽습니다. 다음 중 FEC 상태, 평형 상태에서 가장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는 현상은 공석 반응은 몇 도씨에서 일어나나요? 네, A1 벤트점 723도씨죠. 공정 반응은 1130도, 포정 반응은 1400
192도 정도에서 일어납니다. 이게 FEC 평형 상태에서 일어나는 불변 반응 세 가지잖아요. 이렇게 불변 반응이 나올 수도 있죠. 다음 중 FEC 평형 상태도의 불변 반응이 아닌 것은 1번 공석, 2번 공정, 4번 포장 반응 이렇게 나올 수도 있고요. 온도를 물어볼 수도 있죠. 또 나올 수 있는 게 뭐 있을까요? 이 자체를 설명할 수도 있죠. 공석 반응을 설명해주고 그것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올 수도 있죠. 다른 기출문제에 많이 나와 있으니까요. 그거 하시면서 또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현재 여기 이 문제에서는 가장 낮은 거는 공석 반응이네요. A1 변태점 공석 반응 723도 이거 외워두시면 좋죠. 이거 만약에 외우기 난 도저히 못 외우겠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요? 어쩔 수 없는 거죠. 뭐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너무 나 정말 잘 못 외우겠어요. 나는 좀 안 될란가 봐. 이렇게 생각 안 하셔도 돼요. 이거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좌절하시고 그러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당금질한 강을 뜨임 열처리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뜨임이 뭐예요? 자, A3 변태점 910도죠. A3 변태점보다 20에서 30도 높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급냉시키는 걸 뭐라고 그래요? 퀸칭. 이걸 뭐라고 그러죠? 당금질이라고 하잖아요. 당금질을 하면 어떻게 돼요? 경도와 강도가 증가하죠? 경도와 강도가 증가하는 건 좋은데 뭐가 생겨요? 딱 부딪히면 깨지는 취성이 생기잖아요. 취성이 생겨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열 처리했는데 이 취성을 없애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는 게 뭐예요? 뜨임을 하는 거죠. 뜨임. 뜨임은 뭐예요? 그러면 뜨임은 A1 변태점 723도보다 낮은 온도로 가열한 다음에 놔두는 거예요. 이걸 뜨임이라고 그러죠. 뜨임하는 이유는 뭐예요? 취성을 없애기 위해서 하죠. 취성의 반대말이 뭐예요? 인성이에요. 인성. 인성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자, 뜨임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인성이 증가하긴 하는데 이 자체도 A1 변태점이 723도잖아요. 이거 다 낮은 온도가 아니거든요. 근데 뜨임하면 뜨임 취성이 생겨요. 뜨임 취성을 방지하는 물질을 넣으면 뜨임이 안 생기죠? 뜨임 취성이 안 생기죠? 뜨임 취성을 방지하는 물질은 몰리브덴, 바나듐, 텅스텐 등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죠? 세트로 다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나는 도저히 못 외우겠는데요.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냥 막 그렇게 너무 이렇게 힘들어하지 마시고요. 다른 것도 많이 있으니까 이거 한 문제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 있는데 외워두시면 더 좋잖아요. 그렇죠? 이거 당금질 이런 거는 현장 가서 실제로 해요. 뜨임도 하고요. 불림, 풀림 다 해. 열 처리 다 해요. 실제로 이번에 용접하시고 나면 불림 처리도 하고요. 다 해요. 현장 가시면 이거 하거든요. 근데 뭔지는 알고 이렇게 내가 용접한 거를 뭐 했는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가 가져가서 뭔가 하고 왔는데 열 처리라고 하거든요. 열 처리하고 왔는데 그 열 처리가 뭐 했는지 모르면 안 되잖아요. 나는 RT 안 찍을 거니까 몰라도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항상 꿈을 높게 가지셔야겠죠? 네. 저는 다 해봤어요. 저는 RT도 찍고 열 처리도 다 하고 열 처리하고 나면 또 RT 다시 찍거든요. 네. 다음에 그림의 격자는 무엇일까요? 면 안에 이 몸 안에 이거 하나 있죠? 이 뭐예요? 몸체자. 몸 안에 마음 심자 하나 있다 해서 채심 입방 격자죠. 네. 영어로 BCC예요. BCC. 이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것도 그림도 나오고 이게 채심 입방자가 뭐뭐 있는지도 시험에 잘 나오고 그렇습니다. 43번 미세한 결정력을 가지고 있고요. 응력하여서 파단에 이르기까지 수백 프로 이상의 연신율을 나타내는 합금은 이 말 속에 답이 있죠. 연신율이 좋대요. 연신율은 뭐예요? 소성 가공했을 때 늘어나는 거. 소성 가공 뭐예요? 잡아 당겨서 늘어나는 걸로 늘어나게 해서 가공하는 걸 소성 가공이라고 하잖아요. 연신율은 뭐예요? 늘어나는 거. 답이 여기 있네요. 초소성 합금. 말 속에 답이 있어요. 이런 거 포기하지 마시고요. 잘 읽어보면 이 말 속에 답이 있어요. 45번. 합금 공구강 중 게이지용 강이 갖춰야 할 조건은 틀린 것. 게이지는 뭔가 재는 거잖아요. 재는 게 평창계수가 보통 강보다 작아야 되겠죠. 막 팽창하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오늘은 이렇게 늘어났다가 내일은 줄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당연히 작아야 되겠죠. 당금질한 변형 균열이 없어야 되겠죠. 변형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치수의 변화가 없어야죠.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게이지 잴 때는 똑같아야 할 거 아니에요. 경도는 45도 이하를 가자. 이건 아니네요. 경도라는 건 딱딱한 정도예요. 표면이 딱딱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답 1번이겠습니다. 46번. 상온에서 방치된 황동 가공제나 저온 풀린 경화로 얻은 스프링제가 시간에 따라 경도 등 여러 가지 성질이 악화되는 현상.
이걸 뭐라 부를까요? 네, 경련변화. 이 자체가 이 말이에요. 외워두시면 되겠습니다. 나는 이런 것까지 다 못 외우겠는데요. 네,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거 나올 수도 있고 안 나올 수도 있는 거예요. 한 문제 나올까 말까예요. 47번 마그네슘의 비중과 용융점 이런 거 하시면 잘 나오죠. 마그네슘도 잘 나오고요. 알루미늄도 잘 나오죠. 이런 거 잘 나오잖아요. 구리도 잘 나오죠. 구리. 알루미늄 몇 도씨에 녹아요? 660도. 구리는요? 1080도. 그 다음에 철은요? 1540도. 니켈은요? 1450도. 반대라고 그랬죠? 이렇게 이 정도는 다 외워두시면 좋죠. 또 비중도 알아두시면 좋습니다. 답은 3번이네요. 마그네슘은 비중은 1.74, 녹는 점은 650도예요. 이 알루미늄은 비슷하죠? 네. 경합금이에요. 48번 알루미늄 실리콘계 합금. 이거 뭐라고 한다 그랬죠? 실루민이라고 그랬죠? 계량 처리에 사용되는 접종 처리제가 아닌 것은 염화 나트륨이네요. 이거 꼭 알아야 되나요?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도저히 이걸 외울 시간이 없다. 그러면 놔두셔도 됩니다. 우리가 중요한 건 60문제 중에서 36문제를 맞는 거예요. 좌절하지 마세요. 36개만 맞으면 돼요. 49번 다음 중 소결 탄화물 공구광이 아닌 것은 두클광입니다. 50번 구리 4%, 니켈 2%, 마그네슘 1.5% 등을 알루미늄에 첨가한 합금으로 고온에서 기계적 성질이 매우 우수하고 금형 주물 및 단조용으로 이용될 뿐 아니라 자동차 피스톤 많이 사용되는 합금은 무엇일까요? 외워야 되는 거 알쿠니마 와이 알쿠마망투 이거 외우라 했잖아요. 알루미늄, 구리, 마그네슘, 망간 이건 뭐예요? 둘알루민이고요. 알루미늄, 구리, 니켈 있네요. 니켈, 마그네슘, Y 합금이죠? 네, 답 Y 합금이네요. 알구니마 Y, 알구마망2 이거 외워두시면 시험에 단골 손님이에요. 엄청 잘 나와요. 이거 두 개만 외워도 한 문제 맞을 수 있어요. 용접채도 51번 보겠습니다. 판을 접어서 만든 물체를 펼친 모양으로 표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그리는 도면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런 거 한번 볼까요? 이런 거 이걸 사이클론이라고 그러는데요. 이렇게 뭐가 집진 시설이나 이런 데서 뭔가 이물질이 왔을 때 돌아서 밑으로 나가게 하는 거. 이거 사이클론이라고 하거든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어떻게 만들까요? 이거 펼치면 어떻게 될까요? 뭐 이런 식으로 되겠죠. 이런 식으로. 이렇게 되지 않을까요? 네. 그러면 도면에다 이렇게 그려주고요. 이걸 만든 다음에 이렇게 오래 붙이면 되잖아요. 원래 이렇게 돼 있는 걸 이렇게 펴서 만든 걸 뭐라 부를까요? 네, 이걸 전개도라고 그러죠. 전개도라고 그래요. 52번 재료 기호 중 SPHC의 명칭은 뭘까요? 열간, 아변, 영광판 및 강대죠. H가 열이죠. 재료 기호는 책 밑에 제가 요약해서 놔뒀습니다. 거기 나오는 것들 다 외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가시면은 이거 실제로 이 파이프예요. 뭐라 써 있는데 SPHC 이렇게 써 있어요. 이거 뭐라 막 써 있거든요. 이게 써 있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뭔지는 알고 용접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죠? 네. 이거 다 외우셔야 됩니다.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시험에도 잘 나오고요. 원래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림과 같이 기점 기호를 기준으로 하여서 연속된 치수선으로 치수를 기입하는 방식을 무엇이라 할까요? 이렇게 여기서까지는 33, 66 뭐 이렇게 점점점 누진돼 가고 있죠? 치수가 누진되는 거 누진치수 기입법이라고 합니다. 54번 나사의 표시 방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 나사를 표시할 때 어떻게 표시할까요? 이런 식으로 표시하죠. 요거는 여기를 이렇게 진하게 하고요. 여기는 진하게 하거든요. 여기는 진하게 하고 안에는 가는 선으로 해요. 요건 뭘까요? 요거 바깥지름. 이거 수나사는 뭐예요? 수나사는 이렇게 생긴 걸 수나사라고 그러죠. 앞나사는 뭐예요? 너트잖아요. 너트. 수나사는 어때요? 수나사는 이 바깥에 요거를 뭐라고 그러면 골지름이라고 하고요. 바깥지름이라고 하고요. 바깥지름.
바깥주름. 골주름은 요거죠, 요거. 자, 그러면 수나사의 바깥주름은 뭘로 해야 돼요? 가는 실선으로 해야죠. 죄송합니다. 수나사의 골주름은 가는 실선으로 표시해야 되죠. 여기 요거 가는 거예요. 바깥주름은 어떻게? 바깥에 있는 거는요. 굵은 걸로 해야죠. 이거 틀린 거죠, 요거. 그죠? 요거 굵은 실선으로 해야 되죠. 굵은 실선으로 해야 돼요. 수나사의 골주름. 골이라는 건 요 아니에요. 이렇게 나사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이게 나사의 바깥주름이고요. 이건 나사의 골주름이에요. 골주름은 가는 실선으로 하고 바깥주름 굵은 실선으로 해요. 앞나사는 뭐냐면은 앞나사는 너트예요. 앞나사는 반대가 되겠죠? 순나사의 반대가 돼요. 답은 1번이었어요. 55번 아주 굵은 실선의 용도로 가장 적합한 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요거 한번 볼까요? 요거. 요런 게 있다고 해봐요. 여기에 비해서 얘가 굉장히 작죠. 근데 얘를 단면으로 나타내고 싶어요. 단면으로 그리려고 그랬는데 그리려니까 이게 너무 그리기가 좀 애매모호한 이런 경우 있거든요. 그럴 때는 이 굵은 실선으로 이렇게 해놓으면 이것이 무엇이냐면은 얇은 부분의 단면이라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굵은 실선으로 하면 얇은 부분의 단면도를 사용할 때 아주 굵은 실선을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면 이게 뭔가 이렇게 두께가 있는 거구나 이렇게 알 수 있는 거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56번 기계 제도에 사용하는 척도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거예요. 틀린 거. 척도라는 거는요.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얼마나 작게 그렸는지를 나타내는 거죠. 이 도면에 보면 여기 뭐라고 써 있는 거 이걸 뭐라고 한다 그랬죠? 표제란이라고 그랬죠. 표제란에 반드시 기입하게 되어 있는데요. 얼마나 크게 그렸는지 작게 그렸는지 했을 때 현척은 1대1로 그린 거예요. 도면에 있는 거나 실제 그림이 똑같다는 거예요. 이렇게 똑같이 그린 거예요. 배척은 크게 그린 거예요. 축척은 물건보다 작게 그린 거예요. 도면에 사용한 척도는 일반적으로 표제란에 기입한다. 여기다 기입한다고 그랬죠? 한 장의 도면에 서로 다른 척도를 사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 해당되는 척도를 모두 표제란에 기입하면 이게 어디가 어떻게 됐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이건 아니네요. 아무 말 대잔치 해놓은 거예요. 척도는 대상물과 도면의 크기로 정해진다. 맞죠?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이체도의 정면도로 적합한 거. 정면 여기서 봤을 때요. 그럼 뭐가 제일 먼저 보여야 될까요? 이 선이 보여야 되잖아요. 요 선. 요 선이 있어야 되죠? 요 선. 그런데 요 선이 어디까지 가요? 맨 끝까지 올라가잖아요. 얘는 아니죠. 얘도 아니에요. 얘 둘 중에 하나죠. 그런데 지금 이 선이 보여요? 안 보여요? 요 선은 보이지만 요 밑에 있는 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점선이 돼야 되죠? 네, 점선 돼야 됩니다. 또 요 선은 보여요? 안 보여요? 여기 요 선은 보이죠? 이 선이 있어야 돼요. 이 점선이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이 은선, 파선, 이 숨은 선은 보이지 않는 건데 이 선이 보이잖아요. 앞에서 보면 요 선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반드시 이건 안 돼요. 여기는 되어 있죠? 네, 답은 그래서 2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찾아내는 거예요. 하나씩 잘 찾아가다 보면 답이 나와요. 용접 보조기구 중 제거 가능한 이면 판재. MR이죠? 여기 MR라고 써 있는 거. 제거 가능한 이면 판재. M은 뭐예요? M은 뭐예요? 제거 불가능한 이면 판재죠? 얘는 뭐예요? 얘는 평평하게 가공해라. 이런 뜻이죠? 얘는 뭐예요? 끝단부를 매끄럽게 하라. 또 요거 뭐예요? 이렇게 하면 볼록하게 용접해라. 이렇게 하면 오목하게 용접해라.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필렛 용접이 있는데 이렇게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필렛 용접을 하는데 좀 볼록하게 용접하라. 이런 뜻이죠?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요. 필렛 용접을 하는데 오목하게 용접해라. 이런 뜻이죠? 또 이거 한번 볼까요? 이거 뭐예요? V홈 맞대기 용접하라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면 비드잖아요. 이면 비드를 해서 용접해라는 뜻이고요. 자, 이렇게 하면 볼록하게 용접해라. 그런 뜻이죠? 또 여기다 이걸 해놨어요. 볼록하게 용접하고 다 갈아내라는 거죠. 평평하게. 얘도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이면 비드를 한 다음에 이면 비드를 평평하게 싹 갈아내라는 뜻이죠? 자, 이것도 한번 볼까요? 필렛 용접하라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그러면 필렛 용접을 하되 끝단부를 매끄럽게 해라 이런 뜻이죠. 네, 이런 거 다 아셔야 되겠죠. 네, 실제로 아셔야 됩니다. 시험도 잘 나와요. 배관도식 기호에서 유량계를 나타낸 거. 답은 3번이네요. 플루, 유량이죠. P는 뭐예요? 프레슈어, 압력계죠. T는 템퍼레처, 온도계잖아요. 그렇죠? 답은 3번입니다. 60번. 다음 입체도의 화살표를 방향을 이쪽 방향을 정면이라 할 때 좌측면도는 좌측에서 바라본 거죠. 여기서 바라본 거. 적합한 투상도는 여기서 바라보면 일단 뭐가 나와야 돼요? 여기 요 선이 있죠, 요 선. 요 선이 보여야 되겠죠. 요 선. 여기 이 선 있잖아요. 얘는 없네요. 아니네요. 얘도 아니네요. 얘도 아니네요. 얘가 맞네요. 그죠? 네. 안에 여기 있는 선, 요 선은 뭐예요? 요 선은 이쪽에서 보면 안 보이니까 은선이 돼야겠죠? 요 선도 어때요? 요 선도. 이쪽에서 보면 안 보이니까 은선이 돼야 되죠? 4번 1번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나씩 추리해 가면서 찾으면 되겠습니다. 자, 60번까지 같이들 풀어봤고요.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고요. 계산 문제 같은 거는 다시 한번 풀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하다가 나 이런 거 배웠던가 잘 모르시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런 거는 앞에 이론 부분 다시 가셔가지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다음 시간에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